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마이TV가 야심차게 기획했습니다.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저는 나누구의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나누구가 회를 거듭할수록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신 손님은요, 최고령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최다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정치 구단이라고 하시는데 박지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마이TV 네,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네. 이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네,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려고 나누구에 나왔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특히 오연호 대표 기자하고 이렇게 네. 만나니까 제가 조금 떨립니다만 그렇습니까? 잘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사전 5분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로 국회의원을 이미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14, 18, 19, 20대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예. 그런데 저를 보면은요, 네네. 다 8선 9선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6선 정도는 하는데. 그만큼 네. 우리 정치계를 이끌고 갈 음. 무게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평가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러고요. 사실 음. 제가 뭐 장관, 음. 대통령 비서실장, 네.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한 선으로 취급해 준다고 하면은 전 7선이죠. 아까 이제 제가 정치 구단 중 한 명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또 현존 정치인 중에 누가 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됐든 정치 구단이라고 호칭되시는 분들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네. 이 삼김씨인데 그분들은 이미 거했고 네. 생존한 유일한 정치 구단 유일합니까? 국민들이 언론에서 칭하는 것은 박지원밖에 없다. 네. 근데 그 구단이 말이죠. 지금 지역을 전남매, 해남, 완도, 진도를 선택했어요. 왜 거기를 선택했습니까? 제가 목포에서 3선을 했는데 네.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음. 현직 의원인 김홍걸 의원이 아. 목포에서 출마한다고 이렇게 음. 탐문을 하고 네. 네. 심지어 뭐 음. 인근 지역 군수들한테도 아.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네. 이념을 이어가야 될 아. 책임이 있는 제가 네. 아들하고 경쟁하겠어요. 음.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내 고향 네. 해남완도 진도를 찾아갔죠. 고향은 진도시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제 그 지역구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니,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도 될 텐데 그 유명한 구단이 우리 동네 온단 말이야? 이런 민심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좋아요. 예, 그리고 저는 네.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워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네. 해남완도 진도 유권자들 13,000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를 했죠. 어. 그럼 제 전화를 받으면은 네. 방송에서 많이 들으니까 네. 음성은 비슷한데 보이스 피싱 아니에요? 아. AI?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하겠다. 네. 아무튼 그래요? 환영하고 역시 고향이라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존에 계셨다면 네. 이 박지원의 선택 다시 국회의원 도전 어떻게 잘하셨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현재 네. 윤석열 독주 정권을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네. 제동을 걸고 있느냐? 이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 해임 후 네. 1년 반간 음. 누구보다도 네. 열심히 투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책을 썼어요. 네.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은 DJ 라면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DJ 라면 아하.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저는 음.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아하. 이런 저항 정신으로 그래요. 제가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사모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만 예. 이제 저도 뵀습니다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예, 남편이 정치하니까 예. 그 박지원이 또 도전하네 국회의원 뭐라고 사모님을 하실까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임종하기, 운명하기 며칠 전에 네, 네, 네. 당신은 정치를 해라. 음, 당신은 정치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러나 네, 이제부터 우리 두 딸들만 생각하고 살라. 아, 저는 이것도 음. 김대중 대통령과 제 아내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핵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윤석열 독주 정권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네, 하나의 검찰 서울의법 영화를 보면은 네. 하나의 두목이 땅으로 돌아갈 네, 네. 죽음의 그런 선택도 국민이 역사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군부 정권의 재창출을 막고 네. 심판하자 이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매우 짧죠.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박지원님께서 10분 동안 완전히 통째로 마음대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도 굉장히 뭐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제 뻔뻔함이 또 근데 늘 그 방송에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출연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늘 진행자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10분 동안 내내 내가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경험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네. 저도 그렇죠. 네. 이 저녁에 잠자면서 생각하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DJ와 대화를 하는데 네. 전기불을 끄고 내 코가 빨개지는 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음. 그럼 내가 만약 시인이었다면 작가였다면 이 코가 빨개지는 부끄러움을 글로 쓸 수 있는데 네, 네. 다시 또 눈 뜨면 내가 똑똑하고 잘한다. 이걸 정치인답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는 누구인가. 진짜 또 네. 정치구단 박지원의 가장 힘든 10분. 그러나 또 가장 잘만 활용하면 효과적인 10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박지원. 글쎄요. 제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배운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고향 해남완도 진도 발전을 위해서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제가 왜 출마를 하는가? 저는 첫째,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 퇴임 후 1년 반간 매일 방송을 서너 번씩 하면서 윤석열 정권과 투쟁했는데 아직도 그 투쟁이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로 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출마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시작됐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등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일선에 서서 검찰 하나애들이 이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기도를 분쇄해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합니다. 이때 우리 민주당이 단결하면은 총선 승리도 하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이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민주당을 단결시켜서 총선 승리로 이끄는 데 앞장서고
정권 교체에 이 박지원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바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낙후된 제고향 해남 완도 진도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했던 경험과 경륜, 지혜를 총동원하고 그래도 많은 인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석양을 벌겋게 물들이고 만약 내년 당선된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그 무엇을 위해서 전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뭐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의과대학을 3번 봐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소를 하신 우리 어머님이 너는 몸도 약하고 선생해서 진도에서 나랑 살면은 재산 다 갖고 얼마나 좋냐 해서 광주 교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 아내하고 뜨겁게 연애를 해가지고 제가 중앙대학교 편입시험을 합격했지만은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을 해서 당국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가장 존경스럽고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도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호 여사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뉴욕에서 가장 돈 잘 벌고 오락가락하면서 노는 그런 한량 신세로 마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가 전두환 대통령 환영위원장을 뉴욕 한인회장, 뉴욕 총연합회장, 뉴욕 평통 회장으로 한 것을 대통령께서 망명하셨을 때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전두환 개인 대통령을 한 게 아니라 미주지역 총연합 회장으로서 한국의 대통령을 환영한 것 아니냐. 그리고 박지원 당시는 사업가로서 많은 한국 상품을 수입해서 미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큰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 삶이 부끄러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망명을 보냈기 때문에 김대중 선생이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대중 선생을 모시고 열심히 민주화를 이루는데 벽돌 하나는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때는 김대중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셔도 아침 6시면은 동교동 일산에 가서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이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성심성의껏 모셨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IT 시대를 연 것도 자랑이지만은 특히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로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는 저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노력을 해서 분단 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룩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나라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와 남북 관계 외교 실패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돕고 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이 돕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분단 반세기 만에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6.15 공동선언을 만들어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을 이어갔지만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단절했던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켜서 3번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즉 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만들어낸 것은 21세기 최대의 사변입니다. 이런 남북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파탄내고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해남 완도 진도 군민 여러분, 저에게 길을 꼭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박지원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집행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가서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국정원장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쳤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개혁된 국정원에서 내가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간다.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싸우겠습니다. 서울범 보시면은 하나의 두목이 땅으로도 못 갑니다. 죽어서도 못 갑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면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과 투쟁하고 민주당의 단결 집권을 하고 해남 완도 진도 발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정확히 10분 하셨네. 아니 네. 오연호 대표 기자가 잘했다고 하면은 네. 기분은 좋지만은 네. 문제는 네. 국민과 네. 해남 완도 진도 군민들이 잘했다고 해야 돼. 아, 아마 그렇게 나는 절실히 필요한 게 표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지역구를 일주일에 뭐 계속 갑니까 주말에? 그렇죠. 월화수목 네. 방송 출연 및 강연. 네. 그래서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라버렸지만은 제가 인기가 있잖아요. 네. 바른 말 하잖아요. 네.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네. 12번 하고 네.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 날 네. 오후 2시 반에 MBC 뉴스회전 출연하고 광주로 갑니다. 아. 광주에 가서 또 하고 출연하고 저는 광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해남으로 가서 금, 토, 일 이 3일은 해남 완도 진도 두더지 아니 그래서 멍청하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42년생이시잖아요. 왜 그걸 물어요? 또 올드보이 하려고? 사실만 아니, 얘기하는 누가- 건데 아니 그래서 이제 건강을 굉장히 잘 관리하시나 보다. 아 저는 네, 어떻게 하십니까? 사고를 해요. 띵킹을 한다. 잘 먹고 네. 잘 짜고 잘 걷고 네. 참지 않고 말하고 이 사고를 하는데 네. 참으면 암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수행실장이 저한테 조크를 하더라고요. 네. 해남 분인데 네. 이번 출판 기념회 때 네. 반바지를 입고 하자. 그래가지고 네. 실장님의 다리를 한번 보여주라고. 어.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서 한 번씩 만져보고 가라고. 어, 저는 얼마나 튼튼한지.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걸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에도 새벽 2-3시까지 술을 마시고 6시에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5시에 일어나지. 아. 5시에 일어나서 근데 신문, 그게 방송. 단순 건강이 아니라 엄청난 그 정신 이게 있었을 텐데. 당연히 알죠. 음. 아니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잖아요. 호랑이에 몰려가도 네.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네. 저렇게 악독한 음. 검찰 정권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낙연이 못 차리고 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신당 안 하실 되죠. 것 같습니까? 이낙연 예? 신당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창당 못 한다고 아, 봅니다. 결국은. 예. 음. 성격도 그렇고 네. 그분은 민주당에 대한 아버님부터 자기 그래요. 애정이 강한데 음. 그러나 홧김에 뭐 한다고 이낙연을 악마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요. 소통하고 음. 노무현 후보가 음. 정몽준 네. 집으로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모습을 TV로 국민들이 보고 네. 노무현이다 음. 하고 지지를 해서 당선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음. 이재명 대표가 자존심 확 내리고 네.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네, 네. 신당 창당하지 마라 이걸 아. 설득하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이 코너에 여러 청년 정치인 예비 출마자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이걸 해라 한마디 하신다면? 저는 첫째 네. 전화를 잘 받고 음. 꼭 콜백을 해라. 아. 이 정치인들이 네. 자기 하고 싶은 전화만 하고 안 해요. 이건 아니다. 음.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라. 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자, 아까 이제 김대중 정신,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어. 레임덕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음. 지금도 이미 네.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왔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저수지는 구멍이 뚫렸다. 음. 저는 경험했잖아요. 네. 레임덕은요. 네. 측근이 보따리 싸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그런데 그런 지금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윤핵관들이 안 한다고 보따리 싸잖아요. 그래요. 자, 이번에 이제 해남 완도 진도인데 슬로건은 정했습니까? 슬로건. 큰 인물 큰 발전. 지금 그걸 가장 바라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박지원 같은 거물이 와야 네. 된다 그러는 거죠. 지금 이게 신간인 것 같은데 예. 잘 팔리고 있습니까? 이제 팔기 시작했으니까 좀 사주세요. 아니 라면 중에는 DJ 라면이 최고라니까. 네. 자, 이제 4호 인터뷰 5분이 끝났는데 출연자 중에 그동안 출연자 중에 최고령이시기 때문에 아 왜 최고령을 자꾸 강조해요? 아니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너스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도 나왔으니까 이 출판 기념일 언제 하는 겁니까? 16일 날 해남에서 16일 날 해남에서 네. 몇 명- 돈을 받으려면은 음, 서울이 좋은데 네. 저는 해남에서 해야 지금도 압도적으로 높지만은 음, 선거운동 해야죠. 몇 명 정도 지금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만여 명 올겠죠. 그래서 만여 명을 어디다 아니 그래서 해남에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해남의 지역들도 많이 오는데 네. 저는 그분들이 와서 해남에서 5만 원씩만 쓰고 가라. 그 해남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 드리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바지 입고 좀 그건 좀 너무 경솔해 보이고. 그래요. 네. 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김대중 총재는 당시 야당 총재 시절 선거 때마다 젊은 피를 수혈했잖아요. 그렇죠.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러한 분들도 네. 민주화 시대에는 박영숙, 문동환, 이우정 선생, 네. 또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시대는 네. 서영훈, 네. 흥사단 이사장님, 여기에 김근태, 우원식, 우상호 이런 젊은 피를 수혈해서 그렇죠. 아니 당을 그래서 이제 개혁했죠. DJ의 정신을 이어가시려면 박지원 전 장관께서 이제 본인 지역구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젊은 피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권하고 이런 것도 50대 50 정도로 하시면 당선해서 할 거예요. 당선해서. 당선해서. 제가 안철수 당에서 제가 호남을 돌아다녀 가지고 네. 38석을 만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만약 공천이 확정되면은 네. 해남 안도 진도는 하루만 아, 다니고 우선 다른 호남을- 지역의 젊은 호남을 한 3일 다니면서 단결시켜야죠. 지금 민주당 호남에서 안 좋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단결시키고 수도권으로 와서 네. 저는 제가 유세하면요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네. 그래요. 내가 방송인 네. 유튜브 스타 아니에요. 네. 추가 발언을 너무 많이 주시면 또 드리면 다른 분들이 또 공평성 얘기를 할 아니 거기 잘하는 때문에. 사람한테는 많이 줘야지. 예. 그래서 최고령이시기 때문에 자꾸 추가 발언을 최고령 하지 넉넉히 말아요. 드렸습니다. I am not old boy, smart boy, strong boy. 네, 감사합니다. You know?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지켜보셨죠? 이게 바로 나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마련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인데요. 이 코너에 출연을 원하시면 오마이나누구 @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에서 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마이TV가 특별히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하중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구에 지금 출마 예정이시죠? 화성을 네, 지역구입니다. 화성을. 네. 네, 동탄입니다. 그렇죠. 화성을에는 지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선째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 나누고 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이제 방식이 어떤지는 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 5분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이력을 뵈니까 그 검사 생활을 꽤 오래 하셨네요. 전체 통틀어 몇 년입니까? 한 20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 네. 나이는 비슷한데 네. 제가 검찰로 음. 치면 한 5년 아, 선배 그래요?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런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뭘로 활동하셨습니까? 지난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네. 후보님의 법률 특보단 단장을 예, 맡아서 그래요. 법률적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네, 네. 이번이 첫 번째 도전입니까? 두 번째 도전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 예. 그러면 이제 정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오래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검사의 길과 정치인의 길은 뭐가 좀 다릅니까? 검사는 이제 네. 직업 공무원으로서 네. 예, 그 공무원이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이 있고 네. 예, 그런 틀 속에서 국민을 위하고 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친다면 네. 정치인은 그런 법률적인 그런 제약을 좀 다소 자유롭게 벗어나서 네, 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념과 가치에 네.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네. 추구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점에서 네.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지역구를 화성을 선택했어요. 화성을인데 화성을의 특성은 뭔 거죠? 제가 볼 때 화성을의 특성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젊은 도시다. 아, 젊은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네. 미래의 도시이기도 하다. 음.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어린 학생들, 음. 또 그보다 어린 아이들, 음. 그들에게 네. 미래를 향한 그런 기여 땅이 음.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 그렇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화성을 전체 아우러서 저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아, 예, 지금 그렇게 가야 화성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을병 네, 지역구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을 동탄 신도시 지역에서 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밑바닥 민심도 막 접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동탄은? 뭐 다른 지역과 다를 바가 없겠죠. 네. 제가 요즘 아침에 거리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거리 인사 피켓에 검찰 개혁을 네. 적어서 네, 가지고 네. 나갔습니다. 근데 네. 지나가신 시민분들께서 네. 이렇게 격려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어떤 분들은 굿, 어떤 분들은 좋아 그러면서 네네. 그렇게 격려를 하시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그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구나라는 네. 것을 현장에서 시민들을 반응을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만의 경쟁력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저는 검사로 20년 네. 한 것을 조금 전에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네. 더하여 네. 검사를 관두고 국립 로스쿨에서 네. 정교수로 7년을 분직했습니다. 네. 제가 가르친 과목이 형사법입니다. 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죠. 그래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실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네. 그런 그 법학 이론에 대한 연구자의 그런 분위기와 네네. 예, 또 학생들을 대하면서 장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그 젊은이들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네. 교육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공직으로서는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장이라고 네. 국회의 차관급 기관장입니다. 네. 예, 의원들의 입법을 지원해주고 네.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데 음. 정책적인 아이디어,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싱크탱크인데요. 네. 거기 수장을 2년간 했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이 지나갔습니다. 예. 네. 마지막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10분간은 이제 네. 혼자서 예.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예. 그런 예. 시간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버리고 이념만을 싣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입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어설픈 검찰 개혁의 반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 총선은 검찰공화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장이 될 것입니다. 제22대 총선은 검찰 개혁과 민주주의 완성을 염원했던 촛불 세력과 일제시대 때부터 호의호식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한판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빼앗긴 촛불 정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다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 오히려 검찰공화국 완성을 향해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는 중병에 걸린 검찰의 수술대가 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22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압승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해야 합니다.
적전 분열은 패배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 틈만 나면 장수를 비난하고 장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병사는 영창을 보내든지 귀양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온 저 김하중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에 맞서 국민들을 위하여 유능하고 충직하게 싸우겠습니다. 검찰개혁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백면서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망쳐놓은 검찰개혁을 이제 실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나서서 완수해야 합니다. 저는 검사로 20년, 노숙굴 형법 교수로 7년, 그리고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법률의 기본인 헌법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검찰을 알아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실무 경험과 개혁 의지가 충만한 사람만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백면서생에게 맡기면 또 실패합니다. 다음. 저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법률특보단 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검찰에 선전포고를 한 송영길의 변호사로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박근혜 정권과도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법률가이지만 정무 감각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싸움의 기술을 체득한 법조인이고 헌법학자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11.6과 5.18 민주항쟁을 겪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보사 기자로 유신 독재에 항거하며 불법 구금을 당하기도 했고 끌려가 고문도 당해봤습니다. 일찌감치 독재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해 주었고 법조인으로서 인권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무관심했던 공부벌레들 몇 명이 정치검사가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온갖 특권을 대물림해왔던 기득권자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어설픈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성공한 뒤에도 야당 인사들은 수백 번씩 압수수색을 당하고 소환 조사를 받고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은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집은 자기들만의 성체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를 취득할 수 없고 집안의 증거를 은닉하였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가택을 수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검찰은 가택 수색을 증거 수집용이 아닌 피의자 압박용으로 정적의 망신 주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 현장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며 점심 식사로 짬뽕을 먹었는지 자장면을 먹었는지를 묻습니다.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광경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법치주의 파수꾼도 아니고 정의의 수호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고쳐 쓸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방향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논문도 썼고 기고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형사사법 구조 속에서 검찰 제도는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관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하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대학 시절 학보사 기자를 하면서 유신 독재와 싸웠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부터 4.19, 5.18에 들어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되신 민주투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 고향 담양은 광주 망월동 5.18 국립묘지 부근입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는 거기에 묻혀 계신 민주투사들의 영혼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독재 세력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입니다. 군사 독재가 사라지자 이제 검사 독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 독재에 이은 검사 독재 타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저는 화성을 건설한 개혁군주 정조대왕의 충신 최재공처럼 충직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최재공은 황희, 이원익과 함께 조선의 3대 명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조와 사도 세자 그리고 정조대왕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유능한 학자로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수많은 제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사물을 깨트려보는 지식과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24일간의 단식을 견뎌낼 정도로 정신력이 강하고 계보도 없이 국회 제1당의 당대표가 될 정도로 정치력이 출중해도 혼자서는 기득권 세력, 적폐 세력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적폐 세력은 당 밖에도 있고 당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을 이겨내야 국민이 주인이 되고 민생이 기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혁군주 정조대왕이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것은 최재공처럼 충직하고 유능한 충신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옆에서 최재공과 같이 유능하고 충직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민생이 기본이 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이재명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끝장내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촛불 민심의 염원이었던 민주주의를 기어이 완성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서울의 봄 영화가 유행입니다. 네, 서울의 봄 때 학보사 기자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는 보셨나요? 아직 아니 못 봤습니다. 네, 근데 뭐 이미 체험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뭐 그 역사 중간에 그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뭐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법률 특보이기도 했고 네,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사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호를 맡고 네,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지금 검찰하고 선전포고를 해놓고 싸우고 있어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갔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데 네, 아까 발표에 어설픈 검찰 개혁의 반작용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왜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 어설프게 될 수밖에 없었나요? 짧게 말하신다면? 윤석열 같은 분을 네. 고속 승진을 시켜서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서게 했는데 네. 결국 반란을 일으켜서 그분이 네.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사단 검찰에 21년을 계셨으니까 이 지금 되돌아보면 윤석열 사단의 특징은 뭡니까?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검찰 조직 내에 사조직이 있다는 게 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음. 군대에서도 사조직 하나가 네. 예, 그 민주주의 그 과정에서 사라졌는데 네. 역사를 그 퇴행적으로 음. 검찰에서 네. 군대도 아닌 검찰에서 음. 그렇게 사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네. 틀려먹은 거죠. 자,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검사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네. 자기 스스로 행동은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예, 검찰 조직이 지금 현재 네. 윤석열의 그 사병 비슷하게 그렇게 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음.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분노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검찰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표와도 상의했다 그러는데 핵심적인 방향은 뭡니까? 저는 우리나라 검사 제도가 네. 그 검찰 인사를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이 정책 중립을 해치는 그런 그 가장 현실적인 그런 네. 그 문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들여다보면 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네. 기소 독점권을 주면서 더불어서 네. 기소에 대한 무한 재량권을 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이제 소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법치 국가인 독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가 독일 형사소송법을 개수했는데 네. 독일에서도 기소 법정주의라고 해서 검사들한테 그렇게 무한 기소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소 법정주의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네. 저와 같은 생각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그런 생각을 네. 하시도록 네. 논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1호 법안, 1호 네. 법안으로 뭘 해보고 싶습니까? 바로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방금 기소 제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네. 또 더 근본적으로 검찰에게 네. 과연 수사권을 계속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희망하시는 지역구는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입니다. 현역이. 그렇습니다. 예. 다른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네.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화성 시민들은 네.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음. 그분들의 판단은 늘 바르고 네. 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음. 검찰 개혁을 함께 이루어내고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만만치 않죠? 예. 질문지도 안 주셨어요, 저한테. 당연합니다. 우리 지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렇습니까? 질문지도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나누고 프로그램 출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유익한 프로고요. 네. 그 오마이 그 뉴스는 네. 제가 네. 그 오래전서부터 음. 그 주목을 해왔던 네. 매체입니다. 네, 네. 그 저도 이제 저 학보사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네.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고 네, 네. 중견 언론인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매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네, 네. 편인데 최근에 우리 오마이뉴스가 그야말로 한겨레가 맡았던 그런 그 역할을 네. 뺏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 독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우리 네. 오마이뉴스에서 그 갈증을 음. 해소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정말 후원하고 네, 네.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거 가입했습니다. 아, 저 그렇습니까? 오마이 TV 한 10만 달에 클럽. 한 달에 한 달에 12,000원씩 내는 거. 네, 네. 네. 그 유튜브 프로그램 가입했군요. 네, 좋은 자세이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화성을에 출마 예정이신
김하중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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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오마이TV의 22대 총선 특별기획 나누구에 출연을 하시려면요, 오마이나누구 @ 네이버닷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구는 계속 달려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특별 기획했죠.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오윤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일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구가 파주죠? 예, 그렇습니다. 네, 파주 갑이군요. 예, 갑입니다. 현역 의원은 누군가요? 현역 윤후덕 아, 의원이십니다. 윤후덕 의원, 예. 삼선 의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 오시기 전에 좀 보셨죠, 프로그램 이거? 예, 봤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룰을 아실 테니까 바로 5분 사전 인터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파주가 이제 2개 지역구가 있네요. 갑과 을. 예. 네. 지금 출마 예정인 갑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갑의 경우는 네. 2기 신도시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은 새로운 분들이 지금 유입돼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전통적인 파주 을 지역과는 색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가 있는. 그렇습니다. 아, 네.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파주가 보수적이다 그랬는데 또 뭐 민주당 강세도 있었던 적이 있고요. 어떻습니까, 좀? 갑의 경우는 여전히 음. 그러니까 외부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요. 네. 민주당 성향이 강합니다. 어. 특히 이제 젊은 우리 3, 40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네. 또 정치 의식도 높으신 겁니다. 자, 파주갑 이번에 몇 예. 번째 도전입니까? 파주갑에 제가 이번에 2번째 도전을 하는 아, 것입니다. 2번째 도전. 예. 그럼 지난번에는 현역 의원하고 지금 현역 의원하고 경선을 했군요. 예, 4년 전에도 윤호덕 의원님하고 둘이서 경선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남다르겠습니다. 각오가 이번에. 예, 이번에는 꼭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양력을 보니까 정치의 길로 들어선 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부터입니까? 1999년 말에 제가 네. 추미애 당시 의원님을 뵙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 예,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99년이면 오마이뉴스가 200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예. 그랬군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송영길 당대표하고도 일했고 예, 또 이재명 후보하고도 일했고. 그렇습니다. 네, 주로 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이재명 먼저 네. 우리 대표님과 관련해서는 지난 음. 대선 경선 당시에 네. 제가 스스로 찾아가서 경선 아. 때부터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에 조직전략 제가 총괄 부실장을 맡아서 경선을 치렀고요. 음. 이제 후보가 되신 다음에는 네. 특보단에 제가 공동 특보단장으로 또 일 쭉 해왔었던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먼저 찾아갔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 끌렸습니까?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당시에 후보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뭐 이낙연 후보님도 계셨고 정석현 후보님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선후배분들이 저랑 훨씬 더 많은 그동안의 유대 관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이 좀 새롭게 더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더 훨씬 더 적합하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그래서 그쪽 캠프에 있던 선후배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고 예, 그 전에 이제 정치인들 예. 전현직 많습니다만 예. 이분도 좀 이렇게 배울 점이 참 많다. 이런 분은 어떤 분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추미애 아. 장관님이시죠. 어제 어떤 출판 점? 기념회 다녀왔습니다. 네, 어떤 점입니까? 말 그대로 음. 뚜렷한 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음. 그 원칙이란 부분입니다. 네. 어떤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최고 덕목 네.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결단력과 추진력이 없다면 리더가 아니신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로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 300명 중에 조일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뭔가요? 예. 우리가 기재부 출신의 음. 국회의원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기재부 출신이 아닌 비기재부 출신에 있어서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재정 전문가라 자신합니다. 어, 우리가 통상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네.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들과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산이 없다면서 그걸 네. 길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무려 59조 원을 싸들고 와서 추경을 대한민국 역대 최고로 편성을 해버렸던 그렇죠. 것입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기재부냐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제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이 파주 갑과의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갑은 제가 지금 파주 갑은 1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자녀가 셋인데 네. 우리 애 셋 모두 다 초중고를 거기서 졸업을 했거나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우리 애들은 이제 파주가 고향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비 출마자인데 요즘은 예. 어떤 수준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작년 1년 전부터 파주 예산정책연대란 사무실을 오픈을 해서 제가 직접 시민들 상대로 매주 예산을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8기까지 수료를 했고요. 네네. 한 기수당 보통 한 20-30분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네. 자, 10초 남았습니다. 슬로건 정했습니까? 예, 어떤 겁니까? 기재부 행포막을 최고 예산 재정 전문가 조일출. 아, 기재부의 행포를 내가 맡겠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분 사전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낭낭한데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약간 그렇군요. 허스키하게 지금 네, 들립니다. 네. 뭐 허스키도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0분 동안 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네,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파주를 위해 늘 해를 띄우는 파주일출 조일출입니다. 저는 전남 하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초중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박사는 정부회계 전공을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정부회계 전공자가 저 조일출이 아마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저는 1999년 말 추미애 의원님을 모시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당, 대학 등에서 많은 실력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관리도 철저히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대선 후에 경선시 조직전략 청구할 부실장을 맡기도 했으며 본선에서는 특보당 공동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 당시에는 민주당 대선준비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으며 특히 문재인 대선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을 했는데요. 민주당 60년 역사상 최초로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머리를 맞대고 330개의 대통령 공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이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을 맡으면서 지역균형발전 최고의사결정 TF에서도 일한 바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려 16.6% 예산을 감액시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장관보좌관으로 2년이나 근무를 했었습니다. 인천시에 있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전임교수로 근무하면서 공무원분들을 상대로 예산과 결산 그리고 공공재무관리 강의를 2년여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수많은 강사분들과 교수님들 계셨지만 당연코 제가 강의평가 1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계속해서요. 그리고 국회 보좌관 당시에는 제가 건교위, 산자위, 행자위 그리고 보건복지, 외통위, 애결위, 운영위 등에서 다양하게 일했으며 현재는 국회 민주당 보좌진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 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았고 현재는 전북대 특임교수로도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파주 이사 와서 거주하고 있는 지 1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요. 우리 세 자녀 모두 초중고를 파주에서 졸업을 했거나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세 자녀 모두 이제 파주가 고향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 8월부터 파주 예산정책연대를 창립해서 제가 상임대표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시민분들을 상대로 예산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8기까지 마쳤고요. 매 기수당 20, 30여 분들이 강의를 들어왔었습니다. 시민분들의 여러와 같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사단법인 기본사회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바로 제가 사단법인 기본사회 파주본부 상임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을 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회 근무 시와 최근까지 국민들을 위해 일했던 대표적인 몇 가지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값은 대한민국 서민의 모든 문제입니다. 2003년 집값 폭등 당시 이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입법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분들이 건설사들의 고의적인 부도로 임대보증을 모두 날리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며 구제방안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 경험 중 가장 많이 했던 게 바로 국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보좌관 신분인데도 불구하고요. 당시 상임위는 또 더구나 산자위였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특별법 제정을 직접 제가 기획을 하고 법안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시 열린 우리당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 정책위 의장이 재경부 장관을 하셨던 강봉균 의원님이셨습니다. 강봉균 의원님께서 국회 의원총회에서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모든 의원님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강봉균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는 MB정부 에너지공기업 해외 자원개발 예산 낭비를 제가 최초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시 SBS 8시 저녁 뉴스에 메인을 장식을 했고요. 결국 2015년은 제가 국정조사까지 이끌어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저상버스 지자체 도입을 의무화를 제가 지금의 박경석 우리 장애인 이동권 연대 대표님과 함께 주도적으로 통과를 시켜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온 국민들의 관심사인 몇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의 7대 권력기관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 그리고 국방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이 7대 권력기관의 눈먼 돈, 특활비, 업추비, 직무수행비, 안보비, 정보보안비 등 5대 불투명 예산이 무려 2조 485원이나 된다는 걸 국민들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건희 씨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키워드를 찾아냈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무려 8천억 원 가까이나 된다는 걸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24년에 신규로 무려 3천억 원 가까이나 책정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년 대통령 외교 순방 예산이 사상 최고였던 올 23년 578억 원을 넘어 664억 원이나 된다는 것도 국민들 앞에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저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의 결혼 길을 알려드려야 그리고 또 제가 뭘 했는지 알려드려야만 저 조율추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조율출이 국회의원이 되면 중앙과 지역을 위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으로 독점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기재부가 예산권, 재정권, 경제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민생도 파탄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과 국회에서 추경을 편찬해서 민생을 살리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산이 없다며 추경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59조 원을 싸들고 와서 추경을 편찬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재부가 국민의 기재부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임기 1년의 임시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R&D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든 청년도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에서 34세이고 통계청은 15세에서 29세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청년지적 제대로 하겠습니까? 청년기본법과 청년예산 반드시 제대로 손보겠습니다. 파주는 2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는 거의 유일한 도시입니다. GTX-A도 25년에 겨우 서울역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강남 삼성은 28년에나 서울이상 개통이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더 늦어질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대학병원구 종합병원 유치 열망, 시민청소년 문화 공공시설, 수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말이 아닌 제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머리 있는 최고 예산 재정 전문가 바로 저 조일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방송은 이후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12월 3일 날 파주 운정행복센터에서 열린정책 시민토론회 개최를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호덕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파주가 더 멋지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또 그러한 시민과 국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따뜻한 실력과 마음을 가진 저 조일출, 이제는 파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 뛰고 싶습니다. 파주의 대표 주자가 되어 파주도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꿔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혼자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떨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여기 네. 오기 전에 제가 네. 이제 우리 부승찬 대변인이 네, 네. 저랑 개인적 네. 형동생 하거든요. 아, 우리 그 부승찬 동생도 굉장히 말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못하고 떨고 처음이라면서 저한테 투덜투덜하면서 아, 전화 그러셨어요? 20분 동안이나 했습니다. 아, 자, 그런데 듣고 보니까 예산 재정 전문가예요. 예. 아, 내가 이 전문 기질이 나에게 있구나. 이거 언제부터 느낀 거예요? 저는 사실 문제의식을 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정치를 좀 결심한 게 중학교 때부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사실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98세에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고향 전남 보성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슬픈 역사도 있으셨고 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니면서 네. 초등학교 때 5.18 민주항쟁도 음. 보면서 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좀 음. 어떻게 보면 뭐 숫자를 단순 숫자로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대학도 뭐 관련 학과를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무슨 과 나왔어요? 저는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학부 때. 예.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요즘 뭐 가정 살림도 본인이 다 챙기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왜 안 챙기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걸 여쭤보시는데 네네네. 사실 이렇습니다. 네. 자율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어? 아. 그런 게 보장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 또 혹시 그렇게 꼼꼼하시길래 아내분이 오늘 장본고 다 체크하시는지만 그건 예산은 아니고. 꼼꼼한 게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아, 따뜻함입니까? 네. 아까 보니까 대통령 외교 순방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지적했다. 예. 어떻게 그건 또 찾아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국회에 제출된 세입 세출 예산서를 제가 좀 며칠에 거쳐서 다 네. 찾았습니다. 사실 어.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몇천 페이지, 사실 만 페이지도 넘습니다. 부속 명세서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요, 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사실 익숙치 않은 영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료를 드려도 사실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상 외교 항목에 있는 항목 외에 네. 별도 항목에 정상 외교 예산들이 잡혀 있었던 거죠. 아,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네. 제가 664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재부 독점 권력을 해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앙 부처의 예산권 이걸 담당하는 예. 별도 이건 전부터 좀 얘기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재부 때도 IMF를 네. 초래한 게 그 당시 재정 경제와 지금의 기재부랑 동일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이 우리 검찰이 음. 수사권, 기사권,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세계 유례가 없이 예산권, 재정권, 경제권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대통령이 우리가 거의 모방을 하고 있는 음.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네. 예산권의 경우는 백악관에가 있고 나머지 재정권과 경제권은 재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 네.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만 그걸 독점적으로 기재부가 지금 음. 가지고 있어서 이런 폐단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 기본법을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있는 거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가 미진합니까?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지금 현재 19세에서 34세입니다. 네, 네. 근데 통계청상 통계법은 음. 15세부터 24세로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통계가 부정확한데 어떻게 청년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예.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청년을 영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국힘의 이준석처럼 이렇게 탁 부각되는 그런 청년이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좀 부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 일단은 예를 들어 내년 총선을 네. 해서도 69명이나 지금 컷오프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120여 분밖에 안 되는데 음, 그런데 우리는 180여 분이나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컷오프되는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하위 의원들에 대해서 그것도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페널티 20%니 30%니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아, 자기가 받은 점수의 20, 30%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1호 법안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중앙부처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예선전부터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예. 현역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입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선전 가능성. 도전자는 항상 어렵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제가 충분히 차분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또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파주 시민분들이 저의 진정성과 또 저의 실력을 알아주시리라 확신하고 또 네.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정치하는 재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다고 그래서 집에서 편안히 누워 있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많은 약자분들이 계시는데 돈 있는 분들은 김현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바로 그러한 변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아유,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끝난 겁니까? 예, 끝난 겁니다. 아쉽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20분 내내 나 조일출을 향한 프로그램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잠을 통 못 자고 그냥 그래서 아마 감기도 좀 더. 아, 이거 준비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다른 일들 하다 저녁에 와서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낮에는. 아, 네, 그렇게 바빴었군요. 10시부터 와서 이제 자료 네, 찾고 네, 이렇게 네. 준비하느라고요. 네, 그래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좀 예쁘게 봐주신 것 네,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파주갑에서 출마 예정으로 있는 조일출님과 대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는 계속됩니다. 나누구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마이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마이TV가 야심차게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우입니다. 자, 이 나누구가 회를 거듭할수록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역이 어디시죠? 경기 하남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민병선입니다. 네, 경기 하남. 현역 의원은 누구입니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 나누구 프로그램 좀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많이 출연하셨습니다. 이제 룰을 숙지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예. 바로 5분간의 사전 인터뷰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자 출신입니다. 왜 기자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 어렸을 때 취미가 사회과 부도를 하루 종일 보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조금 더 채워보려고 음.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네, 동아일보에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왜 그만두셨습니까?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2019년 네. 그 11월에 음. 경기도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 보도 특보로 공무원이 돼서 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보도 특보로 그렇습니다. 채용이 돼서 가는 거고. 네, 월급 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기자 하다가 예. 이렇게 전직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인데 예. 가족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틀 전에 통보를 했더니 잘 하든가 라고 했습니다. 오, 이틀 전에 통보해도 괜찮은 관계인가 보네요.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내색은 안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이제는 이제 총선을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공무원 된 거랑 총선 출마는 보통 일이 아닌데 예. 이번에는 가족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분은 특히 뭐 첫 마디가 음. 도장 찍고 가라. 도장 찍고. 예. 그래서 뭐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나 한번 잘 해볼게. 음. 믿어달라. 아. 지금까지 믿어줬듯이 믿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기자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건데 언제부터 내가 한번 정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나요? 기자를 그만둔 순간에는 저는 그 스텝으로서 이재명의 스텝으로서 참모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요. 네. 직접적인 계기는 당대표의 단식인 것 같아요. 아, 대선을 치르면서 제가 조금 안에 투쟁심이 좀 올라왔고요. 네. 대선 때 대변인을 하면서 음. 직접적인 계기는 당대표의 단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이게 정치인의 자질이구나. 네, 내가 이걸 키워야 되겠다. 네, 그 핵심이 있었다면요? 용기죠. 아, 용기. 예. 이루고자 하는 바를 네. 향해서 음.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음. 정치인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자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용기랑 네. 정치인의 용기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용기를 많은 분들에게 검증받아야 되는 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는 그냥 자기가 쓰고 네, 출판하면 그냥 끝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하남을 선택했는데 인연이 있다면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고요. 네. 제가 경기도 공무원을 해봤고요. 경기도지사 선거도 제가 총괄적인 그래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남의 이슈들도 잘 알고 있었고요. 네. 이전부터. 네. 자, 그러면 이제 밑바닥 민심을 한번 들어봤다는 얘기인데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밑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다른 지역처럼 신랄합니다. 그래요. 예. 네. 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어떤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좋아하시죠. 또 국민의힘보다 좋아하시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요구하시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쪽에 지금 현역이 더불어민주당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좀 될 것 같아 해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시니까 오히려 경쟁자가 많이 없죠. 아, 그런가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신데, 네. 근데 그 분에 대한 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점이 그래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나만의 경쟁력은 이거다라고 주장하실 텐데 네. 그 점은 뭔가요? 나만의 경쟁력은 제가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네. 지혜를 모으고 네. 저는 정치는 집단지성을 모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해답은 우리 삶을 개선하는 해답은 국민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잘 모으지 못해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만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혹시 슬로건은 이미 정했습니까? 슬로건이라고 할 거는 뭐 구체적인 단어로서 네. 표현은 하진 않고요. 네, 네. 네. 음. 민주당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아. 라고 플랜카드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분 동안 아주 잘하셨습니다.
기자 출신이니까 이런 프로그램 어떤 것 같아요? 아, 제가 신문 기자 출신이라 네. 방송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는 그 10분 동안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왜 총선에 출마했는가? 예.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섯 가지 키워드와 문장으로 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에게 간 동아일보 기자. 2019년 11월 4일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경기도 공무원으로 첫 출근한 날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도특보로 채용돼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근 첫날 차 한 잔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기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백척간두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동지가 되려는 마음을 스스로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에 이재명을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이재명의 동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이재명의 정책과 인물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 아는 참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촛불혁명의 미완의 과제라고 해봤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측근이 아닙니다. 저를 선출직에 불러낸 보다 거대한 힘은 촛불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의 에너지는 좁게는 민주당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 공천을 통해 정치 세력을 교체하라, 민생을 풍요롭게 할 입법을 시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기득권의 혁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탄압하는 검찰, 힘 있는 자들만 대변하는 언론, 이익만 좇는 정치권을 혁신하라고 말합니다. 큰 의제들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에 다양한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이 기자로 이뤄던 저를 들판으로 불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이를 대리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다. 정치인은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구로서 활용하십시오. 저는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라 국민의 측근, 개혁 세력의 측근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가로 정해봤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서민은 생존의 위기에 놓였고 교육 격차는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보건 위기가 또 닥쳐올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지난 10년간 1도 넘게 올랐습니다. 기후는 일정하고 날씨는 변화무쌍해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한반도 기후 위기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합니다. AI와 로봇은 산업 전반의 전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노동의 근본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위기들이 한꺼번에 올려오고 있는데 국가는 나에게 그동안 어떤 존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 정부는 약자를 보호해야 했지만 그동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가계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서민은 사금융에 기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등록한 대부 업체가 1만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생존을 걱정하는 서민에게 국가 재정은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 중에 제시된 공약 중에 가장 실현됐으면 하는 공약이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설계해보고 싶어 합니다. 정치가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국가 재정을 통해 약자의 삶을 보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대장동 잔혹극의 전말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최근 시민언론 민들레에 9회에 걸쳐서 연재한 시리즈의 기사 제목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다른 언론들이 동조해서 검찰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재명을 낙선시켰고 지금도 검찰 스토킹의 빌미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장동 의혹 제기로 평생을 토건 비리와 싸워온 이재명은 토건 비리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영웅을 악당으로 만든 음모이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 제기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응축돼 있습니다. 언론, 검찰, 토건 세력, 기득권의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언론은 기득권에 저항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무차별적인 음모를 제기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조선일보의 첫 보도 이후 약 1만 5천 건의 대장동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언론의 말을 받아서 낙선한 후보를 1년 반 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검찰 인력이 동원되고도 어떠한 이재명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국 언론 환경에서 이재명은 당선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운동장에서는 손흥민도 골을 넣을 수 없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언론 환경 바로 잡을 것입니다. 정적 수사에 동원된 정치 검찰 공공성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불법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제 지역구인 하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남이라는 도시를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팔당호와 가까운 친환경 도시, 천주교 성지가 있는 도시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저는 예전에 번성했던 미사리 라이브 카페가 떠오릅니다. 하남 미사리는 우리나라 라이브 음악의 명소였습니다. 수자원 보호구역에 인접한 하남에는 굴뚝 산업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남에 문화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사리 라이브 카페 전통을 살려 음악산업을 육성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K-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대규모 공연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만 건설한다고 될까요? 저는 음악 생태계를 도시에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사, 음반 제작사 같은 관련 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음악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이 문화도시, 음악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몰락으로 쇠락하던 영국의 리버풀은 비틀스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큰 수익을 얻었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남도 K-팝의 성지가 된다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뛰어난 주거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룬
도시 하남을 함께 만들어 가시죠.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인의 패기로 민주당 개혁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어떻게 해보실 것 같아요? 신문 기자 출신이 방송을 하려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10분을 통해서 우리 민병선님을 저도 많이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남이 이제 단독 지역구죠 이게. 예, 지금은 하남입니다. 지금 이제 하남 그러지만 우리는 익숙한 게 미사리 라이브 맞습니다. 카페. 예, 그거를 이제 문화산업 특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음악을 좋아하나요? 대단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좋아해요? 막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노래방에 가면 몇 점 나와요? 노래방에 90점 이상 항상 맡고 있습니다. 항상. 네. 오 그러구나. 네. 자 지금의 이제 하남을 문화특구로 만들려면 네.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시설 얘기는 했었네. 네, 시설은 시장님이 이미 계획을 발표를 하셔서 네. 미국과 공연장을 설치하는 업체와 MOU도 맺으시고 어. 계획은 짜 두셨어요. 네. 근데 공연장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생태계가 거기 보면 기획사도 있어야 되고 아하. 가수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음악 축제까지 갖추면 완벽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네. 음악 산업의 생태계. 아. 예. 그래서 이제 문화부 기자도 했으니까 문화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 그 경력을 또 네네. 쓸 수 있겠네요. 예. 자 아까 위기의 이재명을 곁에서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기의 이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병선의 위기, 인생을 살면서 민병선의 위기는 뭐였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다 안 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질문할게요. 위기가 발생할 때 예. 본인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합니까? 저는 위기가 오면 산책을 합니다. 어, 산책을 하면 네. 저를 좀 돌아보게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 해결책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아까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치인 말고 또 다른 정치인 중에 네. 내가 좀 따라보고 싶은 롤모델이 있다면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좋아하시는 정치인이지만 루스벨트 대통령, 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점이? 그분은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셨거든요. 네. 대공황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네. 미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음,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요. 그 대단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대장동 의혹이 잔혹극이다라는 네.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 한 거는 이제 시민 언론 민들레 9회나 심층 연재를 하셨군요. 네네. 기자 출신의 그 힘을 발휘해서 네. 자 대장동을 잔혹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오히려 토건 비리와 싸웠던 사람을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잔혹극입니다. 네. 자 문화부, 사회부 이런 데서 주로 했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서민을 잘 살게 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음. 약자를 보듬는 역할들, 네. 재정경제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대선을 이제 가까이에서 지켜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은 패배한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촛불 혁명 이후에 네.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총선에서는 승리하려면 뭐가 초점이 돼야 될까요? 민주당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대안 제시를 해야 되겠죠. 너무 네.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네, 네,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개선해 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올해 기자 출신하셨으니까 이제 정치의 길로 나서는데 이게 정치인 되려면 이렇게 내가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꿔지고 있네 이런 게 있다면요? 주변에서 이제 유튜브 나가고 이러면 좀 더 세게 얘기를 해라. 좀 이렇게 좀 싱겁다. 너무 착해 보이고 그러지 마라라고 네.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더 강하게 네.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30초 나왔습니다. 요새 선거 운동은 뭘 하고 있어요? 요즘은
지지자와 음. 권리당원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는 촛불 집회에 뒤에 보자기를 두르고 보자기에는 하남 지지자를 찾습니다라고 제 전화번호도 적고 이름을 적어서 네. 촛불 집회를 한 바퀴 돌았어요. 네. 그랬더니 네. 지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까지 입수해서 네. 네, 찾아오시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발로 뛰고 출판 있습니다. 기념회도 했나요? 출판 기념회 음. 내년 1월 6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 해봤습니다. 방송 예. 뭐 저 신문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네. 방송 익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아까 제가 10분 발언하는 거 보니까 네. 아주 조리 있게 아이고. 키워드를 예. 탁 해가지고 예. 요약을 아주 잘하시던데.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했어요? 며칠간 준비했습니까? 저희 이 카드는 저희 그 선대위원장께서 만들어 주셨고 네. 키워드는 뭐 본인이 뽑아야 되는 문제니까 음.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저 앞으로 저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 잘 네. 들으셨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오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 하남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병선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마이TV의 총선 기획 나누구는 누구나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오마이 나누구 @네이버닷컴 여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요. 네, 출마를 준비하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유권자 여러분들도 더욱더 관심이 많을 테인데요. 오마이TV의 특별기획 나누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마이TV가 야심차게 기획했습니다.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저는 나누구의 진행을 맡은 오연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진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구청장님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역구는 도봉갑입니다. 도봉갑. 현역 의원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이시군요. 네. 삼선 의원. 삼선이고요. 네. 네. 우리 나누고 프로그램 좀 보셨죠? 네, 네. 여기 나오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룰에는 익숙할 텐데 네, 네. 사전 인터뷰 5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봉구청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봉을 뭐 골목골목 다 아실 텐데 네. 가장 처음 도봉과 인연은 언제였죠? 1995년도인데요. 네, 네, 네. 돌아가신 이제 김근태 민주주의자 김근태 네, 네, 네. 의장님이 처음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서 온 때가 95년인데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선거를 좀 돕겠다. 음. 과거의 인연이 있으니까 네, 네, 네. 해서 왔는데 음. 붙잡혀서 지금까지 있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요. 처음에는 붙잡혔는데 네. 지금은 붙잡힌 게 아니고 구청장을 3번씩이나 했으니까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역 의원은 인재근 의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님의 사모님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3선인데 네.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어요. 좀 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생각이. 도전이라고 저는 표현하지는 않고요. 네네네. 인재근 의원님이 3선하셨고 또 돌아가신 김근태 회장님이 3선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저희 기대는 명예롭게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지 그렇구나.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봉은 지금 지역구가 2개죠? 2개입니다. 갑과 을. 네, 그 중에 이제 갑으로 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을은 현역 의원이 오기영. 오기영 의원이시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구청장을 3번이나 했으니까 너무나 바닥 민심을 잘 알겠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역구 유권자 수만을 본다면은 네, 도봉구청장 선거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절반이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면 네. 절반입니다. 그래서 네. 선거하기가 전 뭐 3번이나 구청장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절반이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전통적으로는 도봉이 이제 민주당이 강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선거 때마다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과거에 비하면 음. 많이 이 선거 지형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네. 들면 네. 지난 이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죠. 네, 직전 말고요.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네. 박원순 시장의 득표율이 25개 구 중에서 15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일한 후보를 놓고 음. 전체 서울시를 비교하니까 네. 이제 후보가 다른 선거하고 좀 그렇군요. 다르겠죠. 네. 그게 정확할 텐데 그거는 과거에 비하면 음. 선거 지형이 좀 많이 달라진 네.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구청장 3번 하셨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본인에게? 저에게는 이제 과거에 네. 제가 가져왔던 어떤 이 좋은 사회에 대한 신념, 네. 가치, 네. 철학 네. 이런 것들을 음. 도봉구 차원에서 실현해 보고자 노력을 했지만 네. 매우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음. 또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 12년 동안에 많은 네. 걸 느꼈습니다. 한계를. 네. 그래서 조금 더 폭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네. 어떤 사회적 실천을 해보고자 음. 그런 의미를 저는 갖고 그래요. 있습니다. 구청장 출신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네. 또 연합을 해서 이번 네.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또 어떤 대표 맡고 있나요? 네, 상임 대표 맡고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청장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점은 뭘까요? 나라에게, 국민에게.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정치에 대한 느낌은 네. 여의도에 있는 먼 느낌이잖아요. 네. 뭐 불씨는 기본적으로 크지만 네. 그거보다 더 큰 건 정치는 나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깝게 만들 건가가 네. 저희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가깝고 또는 뭐랄까 낮은 정치로 느끼도록 국민들의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의 좀 신뢰를 더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 저희는 항상 주민과 그동안 접하면서 그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자, 22대 이번에 총선에서 300명이 새로 네. 들어가는데 네. 이동진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각자가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네. 이제 우리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제가 도전하는 이유가 네. 있을 거고 네, 네. 큰 차원에서 뭐 네. 도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작게 얘기하면 네, 네. 지역에서 검증받고 또 실력을 뭐 검증받은 어떤 네. 준비된 아, 국회의원 네.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네. 좀 큰 틀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어진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정치를 좀 가깝게 만드는데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5분 사전 인터뷰가 이제 이렇게 마쳤고요. 이제부터는 10분 동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직접 네.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170만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도봉구청장을 역임했던 이동진입니다. 그동안 3번 구청장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포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동아경명의 발상지인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다음에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1980년대는 정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유신 체계가 붕괴되고 서울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는 전국 각지에서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분출하는 그런 시기였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5.17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민주화의 세례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광주로 상징되는 그런 광주 민주화 항쟁 이 과정에서 느낀 것들이 저는 제 20대 30대를 온통 민주화 운동에 바치게 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학교로부터 제적이 되고 또 졸업장을 받기까지 한 15년 걸렸는데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저는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만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그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김근태 의장님을 만나서 1998년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권유받고 서울시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그때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뒤로 두 번의 낙선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힘든 40대를 전부 낙선자 시설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저를 뒤돌아보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처음 구청장에 당선이 돼서 3선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구청장이 됐을 때 도봉구는 서울의 변방이라고 하는 또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노력했는데요. 도시의 정체성을 찾는 것,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되찾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분들을 자취를 찾아서 여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수영 문학관, 그리고 간송 전영필 옛집을 복원한 거, 그리고 함석헌 기념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역사적인 또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갖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도봉구의 낙후된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 그리고 특별한 것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2012년부터 추진을 해서 올해 12월 달에 착공하게 되는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공연장입니다. 이제 곧 착공을 하는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 아레나는 도봉구의 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단체장에게 주어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한 노력,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권 재민의 원칙을 지방자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했고 협치 기본조례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탄소중립 기본조례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죠. 탄소중립 기본법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또는 고용감찰관제 또는 젠더 전문관제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런 도봉구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많은 자치단체와 함께 기울여 왔는데요. 제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 그리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등등 여러 연대체의 회장을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의 경계와 범위를 넘어서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한 지역에 매몰됐을 때 단체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협력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12년 동안 그 지역을 뛰어넘는 노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많은 단체장들께서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희가 지난 10월 18일 날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을 창립했고 함께 참여한 42명의 시장군수 구청장들께서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요. 아마 기초지자체장들이 집단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집단적인 도전 선언을 한 것은 첫 번째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랄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들 후보들이 대거 낙선을 하게 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모습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를 맞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각자 총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또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더 좋은 사회 그리고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의 마음을 갖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중심의 정치가 국민과 많은 거리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정치를 국민 곁으로 가까운 정치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동안 3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도봉 구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단체장 출신들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저 생각보다 잘 못했습니다. 아니, 차분하게 잘했습니다. 네. 자, 아까 김근태 전 의원과의 인연 말씀하셨는데 네. 김근태 전 의원 말고 네. 전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 중에 이분은 참 내가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요? 노무현 대통령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네. 어떤 정치 역사를 크게 바꾼 분이잖아요. 네, 네. 저는 뭐 그분을 닮고 싶어도 도저히 닮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네. 근데 구청장을 3번 연속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늘 당선만 됐나 했더니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2번은 또 낙선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이제 힘들 때도 있는데 네. 그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합니까? 힘들 때는? 그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네. 네.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냥 40대를 온통 낙선자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뭔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도전 의식 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만 네. 버티지 않았을까. 그 후에 이제 12년을 네. 구청장을 하셨는데 3번 이렇게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다. 정말 내가 이건 잘한 것 같다 하는 게 네. 있다면요?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주민자치가 가장 핵심적 가치라고 생각해요. 주민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연호 대표께서 관심이 많으신 교육 분야에 있어서 네, 네. 이 마을 학교를 저희가 120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을 교사가 한 500명 정도가 활동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처럼 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활동하게 하는 것, 그래요. 그런 터를 만들어 주는 것, 네. 이것은 저는 뭐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전국 최초가 많더라고요. 네. 전국 최초로 한 거. 네. 그 중에 기본 조례들도 많이 있는데 탄소 중립 기본 조례. 네, 네. 이건 뭐에 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네. 파리 기후 협약에서 네,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선언만 해놨지 실제로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매우 부족했거든요. 그 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해보자 음. 해서 탄소 중립 기본 조례를 만들고 음흠. 또 그걸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네. 최초로 한 거죠. 저희가. 또 말씀 중에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됐다, 네. 안타깝다 그랬는데 네. 도봉구 안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의 해체죠.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핵심인데 네, 주민자치가 아니라 과거의 관치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거는 주민자치의 완전한 역행인 것이죠. 네.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음. 이건 비단 도봉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네.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풀뿌리 정치연대 언급하셨어요. 네. 구청장이나 지자체 장 중에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에 네. 이제 해보려는 분들, 이거는 어떤 이재명 모델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이제 여의도에 입성하는 분들의 인적 구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어떤 선거 때 직전에 보면은 이미지를 보고 공천하거나 이런 네, 경우가 네,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한 검증된 세력들 이런 분들이 이 좀 인적 구성의 변화를 네. 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이미 않겠나 구청장 출신 중에 뭐 네. 민형배 의원이라든지 네, 네, 네. 김영배 의원이라든지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듭니까? 뭐 저기 김성환 의원도 네, 네, 있고 김성환 또 저 뭡니까 저 강동의 이해식 의원도 네, 네, 있고 많죠. 다들 잘하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뭐 우리 42명의 지금 네. 도전한 사람들이 모두 다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네, 네. 그래도 그런 검증된 사람들이 음. 여의도에 입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어서 들어간다면 네. 1호 법안으로 이런 것 정도는 만들고 싶다는 게 있다면요? 저는 지방자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들을 어떻게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네. 지방정부의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뭐 가장 큰 이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걸 근데 좀 더 뭐든 강화할.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국회의원 하는 일 중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평소에 느껴왔던 제도상의 한계 이런 것들을 느껴왔기 때문에 네. 그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매우 흥미로울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사후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까? 이게 네. 질문에 핵심적인 대답을 해놔야 되는데 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네, 사전 질문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손님은요 도봉갑에 출마 예정을 하는 이동진님을 모시고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 대로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기획한 나누구는 계속됩니다. 나누구의 출연을 원하시면은요 오마이 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